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이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값은 오른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 첫 번째, 지금이 유동성 장세인지부터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폐 가치 하락보다 자산 가치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화폐 가치 하락을 나타내는 게 물가 상승률이죠. 그리고 그 물가 상승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는 거죠. 지금 저물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는데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상승이라고 해놓고 저물가로 저금리가 나왔는데 자산가치 상승은 폭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하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 뭐 충분히 설득력은 있죠. 계속 돈을 푸니까 자산가치 올라갈 거고 실물가치 떨어질 거다. 그 말이 진짜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되게 유동성 장세 이야기 많죠. 계속 돈 푼다. 채권 매입 축소 서두르지 않을 것. 그리고 또 뭐 3차 지원금 나오고 하니까 뭐 예산 계속 나와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뭐 토지보상금 나오니까 또 이거 격전해가지고 요것들 다 뭐 부동산으로 들어올 것이고 유동성 장세로 할 것이다. 유동성 장세다 계속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소비로 써야 되죠. 근데 저게 유동성 장세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토지보상금 같은 경우 50조 원 이야기를 했는데 50조 원이 한꺼번에 50조 다 분배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리츠로도 하고 뭐 대토로도 보상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보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역대 최고 50조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M2 통화량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서 화폐가치 하락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다른 정부 때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M2 통화량 대비 이 50조란 금액은 MB 정부 때나 아니면 참여정부 때보다 적은 금액이더라. 비중으로 따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역대 최고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인 것처럼 이야기를 붙인다. 아니 자꾸 이렇게 실물가치 폭등하는 거 막기 위해서는 돈을 안 찍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돈을 찍어야만 하죠. 한 은행에서 10,000원을 딱 발행을 했더라. 그리고 외부랑 소통 없고 요 통화량은 우리나라 돈으로 밖에 없다고 합시다. 은행 A랑 시민 B씨가 살고 있는데 이 시민 B가 10,000원에다가 연이율 5%로 빌린다. 그래서 이 시민 C에게 배를 사는 거죠. 10,000원을 주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연이율 5%면 1년 뒤에 갚기로 하면 1,500원으로 갚아야 되죠. 근데 이 시민 B가 1,500원을 갚을 수 있느냐? 아무리 물고기 많이 잡아서 시민 C한테 다 팔아가지고 하더라도 1,500원으로 갚을 수가 없다. 이 섬 내에서 통화라고는 10,000원짜리 뿐이니까 500원을 실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 500원을 벌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요 섬 내에는 통화가 10,000원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찍는 거죠. 결국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계속 찍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빚 때문이다. 은행이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는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자, 그렇다면은 저렇게 돈을 찍어낸다고 해서 이 찍어내는 돈이 바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느냐? 과거 같으면 그랬죠. 현금만 가지고 거래가 될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예전에 저런 시스템을 처음 만든 사람이 자기 자본 조금만 가지고 있고 금장사가 뭐 그런 짓 했었죠. 그래서 예금 같은 걸 받아놓고서 그냥 대출은 더 그 이상으로 막 뻥튀기 해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부터 저 개념이 사라지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돈을 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추가로 500원을 더 발행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민 B가 다른 사람한테 뭐 대출을 해줬다. 이 사람이 뭐 물고기를 사기 위해서 500원까지 주게 되면 1,500원으로 시민 B가 갚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중에 있는 돈은 1,500원이 되더라. 그럼 또 이 사람이 뭐 배를 사든 뭐 해가지고 통화량이 돌겠죠. 그래서 이 1,500원이 은행에서 다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그렇다면 1,500원보다 다시 이자 5%니까 1년 뒤에는 얼마가 돌아와야 돼요? 11,025원. 그러니까 525원을 다음 연도에는 더 찍어야 된다. 이렇게 점점 많이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 결국엔 지도 이자 갚아야 되죠.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돈이 왜 이렇게 불어나느냐? 은행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돈만큼 빌려준 게 아니라 화폐 대신에 여러 가지 뭐 통장이나 뭐 증서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금한 돈이 100억이 있다. 그러면은 그 100억 이상으로 빌려줄 수는 없지만 막 최대한 많이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금주들이 돈 찾으러 와도 한꺼번에 찾으러 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지급준비율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이 10%다. 이 지급준비율이라는 건 10%라는 거는
사람들이 예금 맡긴 돈의 1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100억을 다 빌려줘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와가지고 나는 5억 정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럼 못 돌려줘요. 그러면은 은행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려줄 자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00억 맡겼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한꺼번에 100억 찾아가진 않으니까 10% 정도는 가져갈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돈을 뻥튀기 시키느냐.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화폐 발행하고 유동성 찍어서 중앙은행이 조정하는 시기는 지났다. 다 시중은행에서 지급준비율을 이런 걸로 뻥튀기 시키는 거죠. 승수 효과로. 어떻게 해요? 10억은 지급준비율이 남죠. 최대 얼마까지 뻥튀기 되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0억은 대출이 가능하죠. 그럼 이 은행은 100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거고, 요 또 90억을 빌린 사람은 90억을 대출을 했기 때문에 시중에 풀린 돈이 100억이 아니라 190억이 되더라. 이 은행에 예금한 사람은 100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한 사람들은 90억이 풀렸으니까 사실상 100억이지만 190억을 풀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은행이다. 요 90억을 대출 받은 데가 은행이라서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이렇게 가면은 최대 얼마까지 가느냐. 처음에 90억, 그 다음에는 81억이죠. 또 10%인 9억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또 10%인 8.1억 가져야 되니까 72억. 이런 식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고등학교 때 무한등비수열 배우셨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초창기 금액 100억. 그 다음에 0.9에 K-1제곱. 여기에 최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언제까지 가능하냐. 그러면 요거 계산식 어떻게 돼요? 1 빼기 0.9분의 1. 10배까지 불어오른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급준비율이 중요하죠. 똑같이 100억인데 지급준비율이 20%다. 그러면은 20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80억을 뿌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라면 90억을 늘릴 수 있는 거고 5%라면 95억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통화승수 뻥튀기는 훨씬 더 심해지겠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승수라는 거 최대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늘리고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1000억까지 늘어나는 건데 만약에 여기쯤에서 끊겨버렸다. 그렇다면은 시중에 풀린 돈은 1000억이 아니라 271억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막혔다. 똑같이 막혔더라도 지급준비율이 다르게 될 경우는 285억이 되는 거죠. 이 단계가 줄어든다면은 돈 푼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겠더라. 자, 그런데 지금 통화 승수를 보면 한창 풀릴 때는 54였는데 지금은 24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지급준비율 지금 한 7% 정도 되는데 지급준비율대로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게 예전에 이렇게 점점점 54번을 돌았다면 지금은 24번밖에 안 도는 거다. 그렇다면은 돈을 많이 풀더라도 단계가 줄어들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똑같이 지급준비율 10%로 갖고서 150억을 풀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15억 빼는 거니까 135억이죠. 자, 승수 효과가 이쪽은 2번만 돌았고 과거에는 돈을 더 적게 풀었지만 5번을 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요거 얼마예요? 285억이죠. 요건 얼마예요? 408억. 얼마를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느냐보다 중요한 건 이 화폐가 얼마나 시중에 많이 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반토막이다.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동성 장세를 유도하고 있더라. 유통속도 역시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현금 그냥 가지고 있는 거다, 사람들이. 과거부터 계속. 그러면 소비가 돌지 않으면 돈을 풀어봤자 유동성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데 가계에서 저축률 늘어나고 시중 부동자금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안 쓰고 모아두고서 냅둔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유동성 장세라고 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죠. 오히려 그게 유동성을 막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자본 비율을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지급준비율에 따라서 얼마나 강해지는지 차이를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자기자본 비율이랑 지급준비율은 다른데 자기자본 비율 강화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급준비율 10%라고 해봅시다. 자, 은행 자산은 원래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이 10억 정도 해봅시다. 여기서 사람들의 예금이 100억이 들어왔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 예금에 한해서 지급준비율이 10%다 라고 하면은 90억까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자기자본 비율이 10%다 라고 하면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느냐. 10억? 100억인데? 그러면은 총 자산이 110억이 되기 때문에 자기자본 비율을 10%를 확보하려면 은행이 11억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100억을 유치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90억을 막 빌려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자본 규제가 들어갔다는 거, 바젤로. 이것은 지급 준비율 외에 또 하나의 자기 자본에 따른 규제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강화된다. 어떤 부분에서 예전에 자기 자본 비율 8%, 바젤 1 때 8%고 바젤 2 때도 8%예요. 바젤 3 때도 8%네.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 규제는 강화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젤 2 때 뭐가 붙었어요? 운영 자금이 분모에 붙었죠. 위험 가중 자산에. 자, 분모가 커지면은 예를 들어 50분의 4면은 8% 이상이죠. 근데 이게 분모가 100으로 커졌다. 8% 넘지 않죠.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리해지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로 바젤 3가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자기 자본에 대해서 질과 양의 규제 비율이 강화되더라. 특히 가계부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예대율 위험 비중 높인 거죠. 가계부채에 대해서. 지금 뭘 가져야 돼요? 단기 유동성 비율의 30일간 순현금 유출. 요 자본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100% 이상. 자산을 순현금 유출되는 거에서 유동성이 고유동성 자산을 그만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돈이 은행에 있더라도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급준비금 퍼센테이지 강화된 것처럼 승수효과가 일어날 때 팍팍 뛸 수가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장세라고 하고 있어요. 자, 물가도 보면 어때요? 지금 물가 떨어지고 있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실물 가치가 상승하는 걸 물가라 그러죠.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죠. 실물은 그대로예요. 집이 하나가 있는데 물론 감가상각 안 되는 집이라고 하고, 이 집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10년 뒤에 있어도 똑같은 그냥 집이죠. 집의 가치가 막 상승하는 게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가치가 오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실물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그만큼 화폐 가치가 희귀해졌으니까 상승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경제의 기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돈 많이 찍었으니까 무조건 유동성 장세다. 그 돈을 왜 찍었는지를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되죠. 승수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화폐를 더 많이 찍어서라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해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는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가 오히려 덜 돌고 있어서 시중에 도는 화폐는 줄어들었다. 시중 부동자금이란 말이 왜 늘어났고 그랬겠어요? 돌지 않는 거예요. 소비심리가 얼어붙었으니까. 근데 이게 막 부동산으로 들어오면은 부동산 폭등할 것이라니, 왜 지금 시중 부동자금이 늘었어요? 예전 같은 부동산으로 들어갔어야죠. 부자들이 돈 빼고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시중 단기 부동자금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가계부채 같이 증가했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비싸게 팔고서 자본 확보하고 있는 동안에 그거를 영끌 패닉바잉 하는 사람들, 30대들이 속아서 대출 잔뜩 받아가지고 사고 있는 거다. 그걸 나타내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부동산이 뜰 거래요. 지금 부동산 규제 강화되고 해서 투기할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시중 부동자금이 쌓이는 건데, 빚 엄청나게 늘어났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부채 비율 주요국 중 사실상 1위. 리먼 같은 경우 승수효과 늘어나면서 부채도 같이 늘어나서 터졌어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침체돼서 승수효과는 줄어드는데 부채만 늘어나서 사고 있다. 이거 지금 리먼 때보다 더 위험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리먼 때 미국을 뛰어넘었고, 거기다 플러스로 여기 지금 전세보증금 요거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부채는 사실상 1위가 아니라 거의 1.5배 수준이다. 가계부채가.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가부채 늘릴 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가계부채를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국은 더 많이 푸는데 그래도 그거 조정하고 있는 거고. 일본 같은 데 봐봐요. 기축통화니까 국가부채 막 200~300%씩 막 올리죠. 그러면서 가계부채 없애가지고 법을 충격 완화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돼요? 안 된다. 기축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한없이 무너지게 될 텐데, 지금 뭐 빚내서 집 사야 된다, 특히 막 모여가지고 부동산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특히 막 그중에 애널리스트 출신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경고 안 해주고 팔아가지고 지만 돈 벌려고 하고 있다. 지금도 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년 돈 더 풀려 집값 더 오른다. 이 사람 제가 여러 번 깠죠. 이전 애널리스트였죠. 주식 쪽도 봤죠.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부동산만 아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맨날 뭐 공급 부족이니 이런 거에 매여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 지금도 뭐 내 집 마련해야 된다, 계속 경제지 같은 데서, 아니면 저기 3대 신문 그런 데서 계속 하고 있다. 연끌 비율 올라간다. 심지어 건사년에서는 지금 연끌 아니라고 하죠. 능력 되는 사람만 샀다. 아니, 자기 소득의 대부분은 이자로 날리게 되면 그게 연끌이에요.
계속 오를 것, 막 계속 이렇게 부추기고 있죠. 전세값 또 오른다. 직접 만든 빵, 부동산 119 이런데 맨날 보는 사람들 뭐겠어요. 과거 경제 위기 때 주택 가격은 항상 떨어졌었죠. 외환 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떨어졌다 올라갔다. 물론 이 뒤에 다시 떨어졌죠. 근데 코로나 때는 이러고 있다. 이거 굉장히 지금 매수 심리가 미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막 리먼 때랑 이런 얘기 하면서도 이 매수 심리를 언제랑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 일본 버블이랑 똑같은 매수 심리 하고 있다. 부동산은 절대 불패다. 서민들도 다 그러고 있고 지금 해외에 나가서 막 사고 있고 단지 대출을 제한했기 때문에 일본처럼 튀지 않을 뿐이에요. 결론, 자본주의는 돈을 얼마나 푸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회전되면서 창출되느냐.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빚을 만들고 그런 체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화폐 발행보다 중요한 건 통화 승수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 발행 많이 되니까 무조건 유동성 장세래요. 통화 승수가 완전 급감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급 준비율이든 자기 자본 비율이든 은행이 확보해야 되는 돈이 늘어난다. 빌려줄 수 있는 돈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딱 보면은 신용대출을 규제를 11월 30일 날 들어가기로 했다는데 왜 23일부터 막혔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은행에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이미 한계를 맞이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유동성 장세 이야기하고 있다. 맨날 저보고 빨갱이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창시한 사람들도 부동산 거품은 문제가 된다고 경고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고 아직도 유동성 장세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오히려 빨갱이죠. 자본주의 논리를 모르는 거니까. 얼마 전에 S방송에서 주식도 하는 사람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그거를 벌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지 말고 무조건 그거 해라. 주식해라. 그리고 주식하지 말라는 사람들은 내가 실패했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되게 개인적인 경험과 논리적인 것을 대비해서 막 지금 사야 될 것처럼 유도하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무조건 자산시장이 뜬다.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왜 위험하다고 제가 하는지 만약에 저에 대해서 반박하실 거면은 하셔도 됩니다. 다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고 그래서 공부하시고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